마을의 점장이가 오페라 극장에서 상연되고 있는 한편 코미디 프랑세즈에서도 이 작자의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쪽은 그리 순조롭지는 못했다. 예의 내 나르시스는 벌써 7, 8년이나 되는데도 아직 이탈리아 극장에서 공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극장의 연기가 서투른 배우들에게 프랑스 말을 시키는 것도 싫고 해서 이곳보다는 차라리 프랑스 극장으로 돌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희망을 이 극장 배우인 라누에게 말했다. 라누로 말하면 나와 잘 아는 사이로 정평 있는 유능한 연기자였으며 또 저술가이기도 했다. 나르시스는 그의 마음에 들어서 익명으로 공연할 것을 맡아주었다. 그리고 내게 무료 입장권도 얻어주었다. 이것은 정말 기뻤다. 나는 늘 프랑스 극장을 다른 두 극장보다 좋아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척 기뻤다. 각본은 호평과 함께 인수되었으며 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연되었다. 물론 이곳 배우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작자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생양과 그랑발양 두 사람이 애인의 역을 맡았다. 내가 보기엔 작품 전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으나 그렇다고 아주 서투른 연출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며 두 번째 되풀이 하는데도 조금도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끝내 참아내는 대중의 관대함에는 놀라기도 했고 또 감동도 했다. 나는 1회 때에 벌써 완전히 질려버려서 끝날 때까지 견뎌내지 못한 채 극장을 나와서 프로코브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엔 보아씨와 다른 패들이 있었다. 아마 그들도 나처럼 실정을 느꼈던 모양이었다. 나는 공공연히 나의 잘못이요 라고 말하고 내가 작자라는 것을 공손히 그보다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백하여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실패작을 낸 작자가 그런 식으로 분명히 여러 사람 앞에서 자백한 것이 무척 감탄을 받았는데 나로서는 별로 고통스럽게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을 과감히 자백했기 때문에 그 용기로서 자존심이 보상을 받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못난 소심증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털어놓는 편이 훨씬 홀가분해진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찌 됐든 이 작품이 분명 공연에는 재미가 없었지만 익힐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인쇄에 붙였다. 그리고 그 서문, 이것은 내가 쓴 잘된 문장 중의 하나인데 서문 속에서 우선 나는 지금까지 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예의 내 주의를 밝히기로 했다. 뒤이어 그 주의를 보다 중요한 저작에서 전면적으로 전개시키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것은 분명 1753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해의 뒤종의 아카데미에서 인간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논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큰 문제에 감동을 받았고 아카데미가 감히
그런 문제를 출제했다는데 놀랐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그런 용기를 내었으므로 나도 그것을 다뤄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나도 그걸 논할 용기가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것에 응모하기로 했다. 우선 이 큰 문제를 천천히 생각하기 위해 생제르맹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하였다. 때레저와 우리 아파트 안주인 그녀는 상냥한 여자였다. 안주인과 그녀의 여자친구 한 사람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상쾌한 먼 여행의 하나였다. 날씨도 대단히 좋았으며 상냥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수고와 비용까지 도맡아 주었다. 때레즈는 그녀들과 즐겁게 놀았고 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식사 시간마다 그리낌 없이 흥겹게 보냈다. 그 밖의 시간은 온종일 숲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원시 시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그 시대의 역사의 자취를 더듬었다. 인간의 짜증스런 거짓들을 모조리 부셔버렸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본성을 그르쳐 온 시대와 사물의 진보를 추구하고 인위인응과 자연인과를 비교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이른바 완성이라는 그 속에 그 불행의 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다. 내 영혼은 그러한 숭고한 관상에 고조되어 신 가까이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동포가 각각 그의 편견, 착오, 불행, 범죄 등의 길을 맹목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끔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 불평을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군들의 모든 불행은 제군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알라. 그러한 명상에서 불평등론이 나왔다. 내가 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디더로가 좋아한 저술로서 이것에 대한 그의 조언은 내게 있어 가장 유익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만한 독자는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점에 대해 무언가 말해 보려는 독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것을 현상에 응모하기 위해 쓴 것이었으므로 보내기는 보냈지만 당선될 리가 없는 것은 미리부터 예상한 일이었고 아카데미 현상이란 것이 이런 종류의 작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먼 여행과 이 일은 나의 기분과 건강에 무척 좋았다. 벌써 몇 해나 요폐증으로 고생을 하며 의사에게 완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나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체력만 감퇴시켜 기운을 잃고 말았었다. 그것이 생제르맹에서 돌아온 뒤에는 체력도 많이 회복되고 기운도 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런 방침에 따르기로 한 나는 좋아지든 죽든 의사와 약은 쓰지 않기로 하고 그런 것들과는 영원히 하직을 했다. 외출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고 기운이 나면 곧 밖으로 걸어 나오는 식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난체하는 패들과 어울리던 파리 생활은 도저히 내 취미에 맞지 않았다.
문학자들의 책동, 수치스런 알력, 무성의한 저술, 사교계에서의 설치는 꼴들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내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친구 사이의 교제도 조용한 분위기라든가 흉허물없는 감정, 솔직함 등은 거의 볼 수가 없었으므로 그런 번거로운 생활에 지긋지긋해진 나는 시골 생활을 해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렇긴 하나 내 일이 나를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해주지 않았으므로 아쉬운 대로 한가한 시간만이라도 시골로 나가 지내기로 했다. 몇 달인가는 우선 점심 식사가 끝나면 혼자서 블로뉴 숲으로 산책을 나가 저작의 주제 같은 것을 구상하느라고 밤이 되어야 돌아오곤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